자, 강의를 시작하면서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엽서 3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상투 튼 사람이 있습니다. 상투를 튼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웹툰의 한 장면인데요. 나라에서 정한 몇몇 장사치들만 가게를 차리고 장사해야 한다는 이치를 아무리 따져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점의 폐해가 하늘을 찌릅니다. 상업이 번성해야 나라의 부가 축적되는 법이요. 라고 말하는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박승직이 누구죠? 보부상. 뭐 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 결정적 순간 20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박승직은 맞아요. 당시 농업 중심이었던 조선 사회에서 상업을 외친다는 게 네. 되게 혁명적이었고, 또 저는 사실 이 네. 웹툰을 봤는데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네. 조선 왕조에 대한 반역이다. 네. 그래서 혁명... 박승직 맞았는데 네. 근데 왜 결정적일까? 그거는 아닌데 왜 결정적일까? 이 사람이 세운 기업이 있어요. 두산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 전계훈 학생한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하나 건지셨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박승직 상점을 세운 1896년에 박승직 상점을 세웠던 그 박승직 이야기고요.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유기전이 폐지가 되죠. 유기전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상업 독점권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물목이 6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명, 삼배, 비단, 생선, 아무튼 6가지예요. 6가지의 그 물목을 이제 아무나 팔아도 괜찮다. 유기전만 아니고 아무나 팔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박승직이라고 하는 이 보부상, 우리 전계훈 학생이 얘기했듯이 그 보부상이 자기의 그 포목점을 유기전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데다가 자기 포목점을 내게 되죠. 그게 허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갑오개혁이 1894년이었는데 1896년에 이 사람은 자기 가게를 냅니다. 그래서 박승직 상점이고 그게 나중에 오비맥주가 됐다가 지금은 두산인프라코로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 제3강 세계로 가다입니다. 세계로 가다. 여러분, 세계로 가다. 세계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놀러 가고 싶으세요? 예, 세계로 가다. 우리 해외 진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도 주고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또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해외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또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럴 때입니다. 자, 2012년 기사였는데요. 뉴스와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 경제 대외 의존도 위험. 2년 연속 100% 초과.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100%를 초과해서.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의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네. 자, OECD 국가 중에서 GDP 중에 국내 총 생산 중에
그 액수하고 무역액을 비교를 해보면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요. 그렇게 억지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100%가 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100%가 넘어요. 근데 독일은 80%, 영국은 60, 뭐 호주는 40, 일본은 25, 미국도 29 그렇단 말이죠. 야, 그러니 한국은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그것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무역 소위 의존도라고 하는 것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외 진출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숫자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해외 진출 안 하고 국내에서만 팔면 이거 100% 밑으로 당연히 내려가죠. 50, 20, 3, 뭐 10 또는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0이었습니다. 이게 대외 의존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왜 이걸 두려워하느냐? 다른 나라를 한번 봅시다. 어떤가? 자, 이거는 제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에서 이걸 인용하는데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게 GDP에 대한 무역 총액의 비율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였던 이 데이터를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국보다 낮은 나라들만 잔뜩 보이고 있어요. 겁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근데 다른 나라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스웨덴 좋아하잖아요. 자, 그 당시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79.9였습니다. 근데 스웨덴 얼마였냐? 86.8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커요. 밖에다가 내다 파는 것도 많고 수입하는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스는 어떨까? 스위스 좋은 나라잖아요. 스위스 94예요, 그게. 네. 자, 그러면 또 가봅시다. 오스트리아 106, 타이완 120, 네덜란드 127, 타일랜드 137, 벨지움 얼마나 잘 살아요, 벨지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벨지움 165, 말레이시아 217, 홍콩 363, 싱가포르 431. 이 나라들은 벌써 망했어야 되죠. 그죠?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의존인가요? 의존이라고 하는 건요, 원조를 받으면 의존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들은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다가 팔릴 만한 물건을 갖고 나가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의존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나라는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뭐 팔아봐야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팔잖아요. 당연히 해외 의존도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 의존도는 무지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대외 의존도, 이 말은 사실은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외국에서 원조를 받고 있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다른 나라 소비자들과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뭘 내 돈 내고 우리 돈 내고 수입하고 수입하는 거, 이런 거라면 이거는 의존이 아니고요, 활용입니다. 진출도입니다. 해외 진출도, 해외 활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무역하는 거를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한반도는 열린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렸느냐? 이 정도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 신라 고분에서 나온,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에요. 유물인데요. 이게 뭐죠? 유리 그릇들이시죠? 유리 그릇들이죠? 이거는 한반도에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유리하면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유리공예. 이탈리아잖아요. 옛날에도 이탈리아였어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유리공예품이 그 옛날에도 대단했던 겁니다. 그게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신라 시대에 로마하고 무역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한 겁니다. 처용가라고 할 때 그 처용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아랍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거죠. 신라든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든 또는 그 중간에 후삼국 있죠. 고려 무슨 뭐 후백제 뭐 이런 데들이요. 이거 다 개방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충분히 활용을 했던 겁니다. 나라 밖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외국인 두려움증을 가진 그런 정권이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내려오던 그 호방한 우리의 기질이 여기서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으로 외부와는 가급적 최대한 외부와 소통을 하면 안 되는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을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 길을 만드는 것조차도 못 만들게 했으니까. 왜? 길이 생기면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온다고 길도 못 만들게 했을 정도예요. 물론 지도도 못 만들게 했지요. 네. 김정호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네, 다 저는 안 나옵니다. 네, 이분이 나오죠. 고산자 김정호가 나오십니다. 네, 이분의 뭐 상상한 초상화입니다만은 이분이 그리신 경조 오부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서울입니다. 지금 여기 서울이고 여기 여의도예요. 여기 여의도고 여기가 사대문 안,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좌문 해가지고 사대문 이렇게 성으로 삥 둘러섰잖아요. 이걸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굉장히 정확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1861년에는 대동여 지도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드시죠. 그런데 이거 만들었다고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 이분이 뭐 감옥을 가셨는지 어쨌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접받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땅의 지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적군이 그걸 가져갈까 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침략을 당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근데 사실은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대부분의 나라들이에요. 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들은요. 내비게이션을 구글이 내비게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구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 대신 네이버라든가 티맵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비게이션을 제공을 하잖아요. 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을 못 할까요? 지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지도를 그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반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근데 참 그렇잖아요. 위성으로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건 뭘 지도를 감출 게 뭐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옛날에 1700년대, 1800년대 그런 사고방식이 꽤 남아있는 것이다. 화석처럼 그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조선 또는 한민족이 상당히 폐쇄된 기간 한 500년을 그렇게 살죠. 그러다가 다시 나라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초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그래서 강제로 개항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한국 물건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나가기 시작한 물건은 쌀입니다. 그 쌀을 수출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화신백화점은 들어보셨죠? 지금 종로 2가에 국세청 건물이에요. 종로센터 건물. 왜 거기 보면 그 옥상이 이렇게 뻥 뚫어져 가지고 뭐 접시 하나가 올려진 것처럼 돼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종로 2가 내거리에. 그 자리가 원래 화신 자리였는데 화신을 세운 사람은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박흥식이
쌀 장사로 큰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이제 지금 북한에 있는 진남포 출신입니다만은 16살 때 거부가 돼요. 쌀 장사해가지고. 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종이 장사로 전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인데, 근데 종이를 내다 팔려고 하니까 새로 종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일본 지물업자들이, 일본 종이 장사들이 이제 그걸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흥식이 생각을 하다가 꼭 일본 종이만 종이냐? 종이 하면 떠오르는 게 저 북구라파 나라들인 거예요. 스웨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스웨덴 대사관에다가 편지를 쓰죠. 내가 종이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종이 기업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대사관에서 이제 답이 옵니다. 그래서 스웨덴 종이를 일본 종이 값의 3분의 1에 들여오게 되죠. 그 윤전기에 돌아가는 큰 이 종이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 종이의 3분의 1 값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죠. 그래서 종이로 큰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신백화점을 만들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외국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화신백화점도 그 인기가 그렇게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사카에다가 직접 화신백화점의 구매 담당 부서를 설치를 합니다. 오사카에. 그래서 거기서 직접 들여다가 물건을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었고 그걸로 또 돈을 벌죠. 해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박흥식. 또 그 당시에 외국으로 적극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김연수였어요. 김연수는 김성수의 동생인데, 김성수는 동아일보 고려대학교를 세운 사람이죠. 네, 그 동생입니다.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1919년 3.1운동이 나자마자 이제 민족자본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기업이 경성방직이잖아요. 지금은 타임스퀘어입니다. 영등포역 앞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가 경성방직 자리고,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그 가문 소유예요. 타임스퀘어가. 네. 그런데 경성방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들어서 팔다가 만주로 진출을 하죠. 그래서 만주에다가 이 조선 땅에 있는 경성방직보다 몇 배나 더 큰 방적 공장을 만듭니다. 실 뽑는 공장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선인들, 만주 간도로 진출한 조선인들을 고용을 하죠. 남만방적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거기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민족으로서는 처음 해외 적극적인 직접 투자를,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패퇴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김연수의 그 남만방적은 일본 재산처럼 간주가 됩니다. 적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에게. 이거는 일본인들이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다 뺏겨버리죠. 네. 그래서 모택동 군대가 그걸 다 접수를 하지요, 나중에. 예. 아무튼 김연수라고 하는 이분, 지금은 삼양사 그룹입니다. 이 사람도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인들만 해외 진출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인들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1890년대 그 이후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입니다, 이분. 네,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젊었을 때 미국으로 가지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서 대학도 다니고 박사 과정까지 다 하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격인 서재필 박사도 미국으로 진출하고, 안창호 선생도 또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렵부터는 정치인들도 해외 진출을 하고 서구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중국으로 진출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요, 한반도의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북쪽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보면 서구의 사상입니다. 다 서구의 사상이에요. 북쪽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체계적인 공산주의는 그건 칼 막스가 만든 거 아닙니까?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남쪽에는요, 그건 마찬가지로 서구의 서유럽의 그런 현대 계몽 사상, 합리주의 사상,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 이런 것이 구체화된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자기 체제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남쪽이 훨씬 좋은 걸 받아들였던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에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만들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 독립국가가 되죠. 이 신생 독립국가들의 최대 과제는 뭐였느냐? 글자 그대로 독립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이었을까요? 바로 식민지 종주국으로부터의 독립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모두 다 단절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들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아무튼 식민지 종주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최대 과제, 지상 과제였던 거죠. 자, 그러자면 그게 경제적인 경제 정책으로 구체화된 건 뭐냐? 그게 수입 대체 산업입니다. 수입 대체화인 거죠. 식민지 종주국으로부터 수입해다 쓰던 거를 수입 안 하니까 스스로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입 대체 산업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때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에요. 제1제당, 제1모직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수입해서 쓰던 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정책을 쓰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입 대체가 아니고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국교도 정상화하고 일본에서 자본도 들여오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딱 닫아놓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쓴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정책이죠, 이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매우 이상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왜? 거의 모든 신흥 독립 국가들은 다 나라를 닫아 걸고 수입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런 정책을 썼어요. 남미 국가들 그랬죠? 그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던 겁니다. 선진국하고는 뭐 자꾸 장사 서로 거래해 봐야 할 때마다 손해나니까 선진국하고 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야, 밖에다 내다 팔자. 이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박정희라고 하는 분입니다.